안녕하십니까. DMZ 평화통일 온라인 강좌 DMZ와 한탄강에 대한 강의를 맡은 포천시 관광과 지질공원팀장 최동원입니다. 제 강의는 이 한탄강과 DMZ 이론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이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두에는 이 지역에 대한 특징과 지질 생태학적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피해만 받는 지역이고 고통스러운 지역이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각 지자체, 특히 제가 소속된 포천시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내용들이 좀 많긴 하지만 제가 중간중간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보면 제목에 풍악산에 견주던 경승 한탄강의 특별한 가치라고 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탄강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래프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자연경관을 찾기 위해서 방문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한탄강의 가치가 현재 발견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선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찾았던 그런 지역이고 그 가치가 제목에서 보이듯이 풍악산인 금강산과 견조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좀 느끼고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가 제목이나 슬라이드 첨면에 좀 넣었고요. 조선 후기에 관료이면서 학자인 석의 박세등이라는 인물이 금강산도 이제 갔다 오고 한탄강을 좀 보면서 이 한탄강에 있는 화적연이라는 곳이 풍악산, 특히 이제 그 금강산이죠. 금강산과 견조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식구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 볼 때도 이 한탄강의 명소들이 상당히 좀 볼만했고 경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것이었다라고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제가 한탄강이나 DMZ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탄강 지역, DMZ 지역이 역사적으로 전면에 들어선 시기는 우리가 단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삼국이라고 얘기하는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던 4세기, 5세기, 6세기 정도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한강을 중심으로 많은 각축을 벌였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반도의 중심에 가장 큰 하천과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던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왕래가 편했던 이 한강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지만 이 한반도에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한강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축을 벌였던 곳이죠. 그 뒷선, 이선에는 어떤 곳이 있었느냐? 특히 이제 임진강과 한탄강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DMZ랑 연결이 되죠. 그 지역에서 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기반을 만들고 관방시설을 정비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포천이랑 양주에 있는 천보산 보루라든가 서울은 아차산이 있겠지만 그 뒷 라인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천 쪽, 임진강 쪽에 고구려 3대성, 은대리성, 호로고로성, 그 다음에 당포성, 그 다음에 포천에도 보면은 반월성, 이런 성동리산성, 이런 산성들이 이제 많이 이 지역 그 뒷부분에 이제 축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한강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선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좀 이제 방비를 했던 곳이고 그 중심에는 이 한탄강이나 DMZ 권역이 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5년에 궁예가 이 한탄강 지역 특히 이제 철원평야의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태봉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태봉국을 세우면서 이 철원평야에 있는 비옥한 곡식들과 풍부한 수량, 임진강이나 한탄강의 수량들을 같이 확보를 하면서 이제 번영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궁예 실정을 통해서 태봉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확대되지 못하고 그 수하였던 왕건이 다시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되찾고 빼앗으면서 고려라는 나라가 개창이 되는데 이 고려 왕건이 궁예를 이어받으면서 이 흔히 보면 후삼국이라고 얘기하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 부분들을 통일을 하면서 이 한반도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한탄강 지역이나 DMZ 지역이 핵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고려, 조선 뭐 우리가 뭐 외세 침략을 받은 적은 있겠지만 1945년 광복된 이후에 남한 쪽과 북한 쪽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38도 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에는 미군정, 북한 쪽에는 소련 이제 군정이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나누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따지면 포천시, 영주면, 양문리 쪽입니다. 이 38선이 나눠진 게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에 나눠지는데 그러고 나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한탄강이나 DMZ 지역이 정말 그 전쟁의 중에 핵심 지역으로 그렇게 좀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는 정말로 이 한탄강 지역에 뭐 많은 무수한 이런 소규모 전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탄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혹자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뒤에 뭐 제가 후술을 해서 한탄강의 이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정말 한탄스러운 강이다. 왜 이렇게 한탄강이 수직절벽으로 고추 세워져 있어서 6.25 전쟁 때 북쪽에서 월남하시는 분들이 이 한탄강의 이 높은 절벽을 넘어오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정말 한탄스러운 강이다라고 불렸던 그런 곳이 이제 한탄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51년 이후로 보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고지전이라 그래서 하나의 봉우리를 양쪽이 서로 나눠 가지려고 차지하려고 상당히 심한 가축전을 벌였던 뭐 그 중에 대표적인 백마고지겠죠. 그 지역이 또 이 DMZ는 한탄강 지역이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상당히 좀 그 많은 전쟁들이 좀 벌어졌던 곳이 이 한탄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딱 이제 그 한탄강이 총 140km 정도 되는데 북쪽에 약 60km, 남쪽에 80km 정도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1953년 7월에 이제 정전이 되는데 그때 지금 현재의 한탄강의 그런 이제 수계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이 들어가면서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막을 내렸지만 이 지역, DMZ, 한탄강 이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훈련장, 사격장, 미국 훈련장 등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사시설에 대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나 도비탄이라든가 군사훈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들을 좀 타개하고 이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한탄강이나 DMZ를 통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많이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유네스코 글로벌 지오파크, 세계 지질공원이라 얘기하는 글로벌 지오파크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바이오스피어 리저브라고 하는 BR이라고 하는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게 최근에 저희가 한탄강을 대하는 DMZ를 대하는 자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선 한탄강의 가치와 한탄강에 우리가 어떻게 한탄강을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그러면 한탄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강이 한탄만 했던 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탄강에 대한 어원, 한탄강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 그 부분부터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탄스러운 강이다라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연원이 됐냐면 궁예가 자신의 부하인 왕건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 한탄강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가 있었는데 이 한탄강에서 내 부하인 왕건한테 내가 나라를 빼앗겨서 정말 한탄스럽구나 궁예 입장에서
그래서 이 한탄강이라 붙였던 그런 유래가 있고, 또 하나는 6.25 전쟁 때 이 한탄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정말 한탄스러운 강이다라 그래서 한탄강이라 불렸다는 그런 이제 어원도 있고, 그 다음 한탄강이 이제 북쪽 지역이긴 하고 뭐 그 다음에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평야들이 많아서 그런가 바람막이가 많이 없어서 상당히 추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기예보 들어보시면 포천의 날씨는 어때요? 철원의 날씨는 어때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겨울에 추울 때. 정말 이 한탄강이 정말 추운 지역인데,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보면 한탄강에서 이 강 쪽에 좀 수변이 좀 잔잔한 곳에서는 그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빙상대회를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당히 추웠던 지역인데, 그래서 찰 한자를 써서 정말 추운 강이다 라는 의미로 한탄강을 썼던 그런 유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탄강의 본 뜻은, 물론 이제 한탄강은 조선시대에 각 지역마다 명칭이 좀 다르게 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탄강은 한자는 이제 크다라, 조선시대는 대탄이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클 때를 써서 탄은 여울탄이에요. 그래서 급류가 많이 흐르는 강, 그래서 큰 급류가 흐르는 강을 한탄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무슨 우리말로는 한여우강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자를 쓰는데, 대자는 이제 뭐 우리가 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지금에 쓰는 한자, 한수 한자는 강 이름에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강도 큰 강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 한수 한자를 썼는데, 이 한탄강도 의미를 우리나라 의미로 번역을 하면서 강 이름에 크다라는 의미의 한수 한자를 써서 큰 여울이 있는 강, 그래서 한탄강이다라고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탄강이라고 한탄강 용어 자체는 일제강점기 전후부터 썼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그 시기는 1907년에 일본의 조선통감부 쪽에서 문서에 발견이 됐는데, 이 지역에 도적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이거를 조사차 나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쓰는 이 한탄강이라는 용어를 좀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한탄강이라는 용어가 이 전체 강 이름, 철원부터 시작해서 포천, 연천까지 이르는 이 전체의 강 이름을 한탄강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신문 기사에는 이 한탄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924년 기록이긴 한데 개백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 이 고장,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쪽 포천이나 이 지역에 한탄강 주변에 많은 이런 이제 명소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지도를 보면 한탄강은 발원 자체는 지금의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쪽입니다. 평강군 쪽인데 어디라고 좀 봐주시면 되냐면 지금 철원 위쪽입니다. 철원 위쪽에서 저 위쪽으로 원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길이 있는데, 그 길까지 가는 그 루트에 평강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평강군, 세포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조선시대까지도 평강군이라는 곳으로 하나를 통칭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반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분수령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갈림길, 이게 분수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강군에 분수령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금 한탄강의 발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정확한 발원지다 이렇게 좀 이름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분수령이라는 곳에서 한탄강과 임진강, 그 다음에 저쪽 북쪽으로는 남대천, 뭐 안변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이 남대천 이런 물줄기가 나눠지는 곳인데, 이 지역이 강원도 평강군이고, 여기에 뭐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하나의 추가령이라는 조그만 고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분기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부터 발원을 해서 이제 강원도 철원, 그 다음에 영평이라는 곳, 지금은 영평이라는 지명 자체가 일개 면에 하나의 리로 되어 있는데,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지방제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포천시는 포천현과 영평현 두 개 현이 나눠져 있다가 1914년에 최종적으로 영평과 포천이 합쳐서 현재 포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천의 북부 지역은 조선시대 당시는 영평현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평현의 일부가 또 들어가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평을 지나서 연천과 양주, 지금 따지면 동두천 쪽입니다. 거기를 사이를 두고 한탄강이 흘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뭐 장암산에서 발원했다는 뭐 내용도 있긴 한데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총 140km 정도로 흘러가지고 현재 연천군에 있는 도감포라는 곳에서 연천읍 정고급 정도 됩니다. 이 도감포라는 곳에서 임진강과 합류해서 이제 한강과 합류하고 서해로 바로 흘러나가는 그런 하천이 한탄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탄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탄강 지역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나? 그리고 한탄강 철원의 궁예가 이 용암 철원 평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북부 지역, 특히 한강 북부 지역은 산지가 거의 75%, 80% 이상 되는데 어떻게 이런 널따란 평야가 만들어질 수 있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이 지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좀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탄강 지역은 일반 강들과 다르게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북한인 강원도 평강군에 오리산이라는 곳하고 680m 고지라는 나지막한 이제 그 구릉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에서 13만 년 전 사이에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따지면 백두산, 그 다음에 지금 한탄강이 있는 한반도 중심, 그 다음에 그 제주도까지 약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지질학적인 시대로 보면 신생대 제4기 그리고 약 시기를 보면 약 50에서 13만 년 전 사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수차례 화산이 좀 분출했는데 화산이 분출하면서 용암이 스물스물 이제 흘러내려옵니다. 이 지역까지 흘러내려오는데 이 용암이 땅밖에서 식어서 공기랑 만나면서 급속히 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북이 진흙을 손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북이 등 껍질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 용암도 똑같이 서로서로 수축을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서로서로 수축을 하면서 갈라지는 틈을 우리가 전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리가 수직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수직 모양으로 서 있는데 이 전리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놓고 한탄강이라는 하천이 흘러내려가면서 이거를 수직 모양으로 떨어뜨려요.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한탄강에 이 U자형 협곡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탄강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탄강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수직 모양, 제주도에서만 가서 볼 수 있었던 수직 모양의 주상절리 협곡이 만들어지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 보시면 이 형성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한탄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용암이 분출돼서 이 현무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 협곡이고 그 다음에 이 용암이 이 지역만 뻗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용암이 묽게 흘러내려가요. 어디까지 흘러내려가느냐? 파주, 임진강이 있는 파주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이 길이가 약 한 110km 정도 되는데 이게 딱 그 한탄강만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낮은 지역까지 퍼지면서 울퉁불퉁한 땅들을 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평야가 대표적인 평야가 철원평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 내에는 경기 북부 지역이지만 우리가 비옥한 토지, 평평한 토지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휴전선 지금 DMZ 북쪽으로 평강군이 보이고 거기에 오리산하고 680m가 보이죠. 거기서부터 이 한탄강을 따라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저기 보시면 철원군 쪽이나 포천이나 이런데 약간 좀 짙은 녹색이 아니라 옅은 연두색 같은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평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지 자체가 형성되는 게 이 한탄강의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서 이런 평지를 좀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탄강에는 이 용암 분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경관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널한 주상절리 협곡이나 아니면 이 그 절벽을 보면서 이 주상절리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한탄강의 이제 구석기적인 특징들, 문화적인 특징들을 제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탄강이나 DMZ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 역사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탄강의 역사 문화적인 특징을 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물론 교과서에 실려서 그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게 전곡리 선사 유적을 많이들 꼽고 계십니다. 이 전곡리 선사 유적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그 구석기 문화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구석기 유적에도 대표적인 그런 이제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유럽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아슈리안형 주먹토끼가 이 지역에서 출토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구석기 시기, 지금 쉽게 말하면 한 30만 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인류가 살고 있었던 그런 증거가 이 지역에서 좀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강의 구석기 유적 자체가 이 전곡리 선사 유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한탄강 전역의 구석기 문화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중반 때부터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만들면서 포천 지역 중심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발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약 한 3만 점 정도의 구석기 유물들이 출토가 되는데, 이 한탄강변을 따라서 철원까지 쭉 나열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구석기 문화들을 우리가 좀 찾아냈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전곡리 선사 유적은 약간 정기 구석기, 약간 좀 구석기 중에서도 투박하고 큰 그런 이제 구석기 유물이 주였다면, 이 한탄강의 중류 지역인 포천과 철원 지역은 약간 좀 세밀한, 우리가 세석기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정교한 그런 후기 구석기 유물들이 많이 좀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한탄강 하류 지역에 있었던 정규구석기 사람들이 발달을 하면서 중류 지역인 포천과 철원 쪽으로 올라와서 생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류 구분 자체도 한탄강 전기 쪽에 있었던 인류 그런 이제 구석기들과 이 한탄강 중류에 있었던 인류들이 좀 이제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곡리 선사 유적은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중심인데, 이 구석기 문화의 중심이 중류부터 상류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포천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구석기 유물들, 철원에서 출토되는 구석기 유물들은 약간 작고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구석기물들이 많이 좀 출토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보면 요 밑에 있는 그런 이제 구석기 유물들이 이제 포천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물인데, 이런 이제 구석기 유물들 자체가 조금 더 발달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심 자체가 포천 이제 늘거리 유적이라든가 용수제울 유적 이런데 상당히 좀 많이 분포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약간 유리질 모양의 흑요석들도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석기 유물들이 어느 시기에 좀 많이 출토가 되느냐라고 보면, 지금 슬라이드 맨 마지막에 보면 현무암 안반층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용암이 가장 나중에 분출돼서 식어서 만들어진 땅입니다. 이게 약 한 13만 년 전후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비바람이 치고 흔히 해서 모래가 쌓이고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퇴적 이렇게 돼서 지층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위에 한 3지층이나 2지층,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시기가 약 한 4만 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쪽
포천 지역이나 철원 지역의 후기 구석기인들이 많이 좀 자리 잡고 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발굴 조사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한 7개 정도 권역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석기 유물로 따지면 약 한 3만 점 정도 이상 출토가 되고 있고, 현재 이 구석기 유물들은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탄강 세계지구센터에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석기 관련된 그런 이제 유물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한탄강 세계지구센터 오셔서 유물도 보시고 유물에 대한 특징도 관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위치도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를 지나서 앞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탄강 지역이 삼국통일의 격전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딱 이제 명확히 좀 볼 수 있는 게 임진강, 그 다음에 영평천, 한탄강, 그 다음에 이 경옥로라는 곳을 통해서, 이 경옥로는 지금 함경도와 서울을 가장 빨리 잇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국 6대로라고 해서 6개 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2호가 경옥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성, 서울이죠. 한양을 시작을 해서 포천, 김화, 금성, 회양 이쪽 거쳐서 금강산으로 가는 길도 있었고, 북한 쪽으로서 원산을 거쳐서 함경도로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쨌든 군사로로 많이 이용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관방적으로 중요했던 곳입니다. 특히 한탄강변은, 임진강변 일부도 그렇지만 이 주상절리가 식어서 만들어진, 깎여서 만들어진 수직절벽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적인 성벽으로 이용을 했고, 그 위에 목책이라든가 이런 이제 둔턱을 쌓아서 산성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성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임진강이나 한탄강은 자연 해자 형태로 자연 해자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의 관방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뭐 앞서 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DMZ, 현재 북한하고 남한이 들어가지 못하는 비무장지대 내에 궁예가 태봉국을 도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남북관계가 좀 이제 괜찮았을 때는 이 지역을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조사 계획까지 좀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조사 계획이 조금 이제 남북 관계 때문에 조사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진척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봉국에 대한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한탄강,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큰 나라를 좀 건설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지역 DMZ, 철원, 포천, 연천 지역은 궁예에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10월달 중순부터 명성산이라는 곳, 포천에 있는 철원하고 경기에 있는 명성산이라는 곳에서 옥새꽃 축제를 하는데, 이 명성산의 이름 자체도 우리가 궁예가 이 지역에서 정말 목 놓아 울었다라 그래서 자기가 패배한 것에 분해서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명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이 지역 내에는 다양한 궁예와 관련된 전설들이 남아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전설적, 지역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한탄강이나 DMZ 자체는 고려의 도성 자체가 개성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쨌든 고려에서 봤을 때는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고려 후기에 이성계라는 인물, 함흥의 근거지로 된 이성계라는 인물이 고려의 신흥 무인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신진사대부와 결탁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함경도에서 고려로 가는 그런 이제 중간 지점, 경로로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경로를 통해서 고려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중심 거점으로서 이 지역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는 많은 이제 그 자기네 그 전장을 마련해서, 농장을 마련해서 그 부인 두 분 있죠. 신릉하고 한씨와 신덕하고 강씨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병들을 양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위화도 회군하고 우리가 조선 개창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마련된 지역이 또 이 지역이긴 한데, 고려 시대 내에는 좀 뭐랄까요, 많이 좀 변방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선시대에서도 사실 이제 이 도로로서의 중요성 이외에는 조선 전기 중기까지는 큰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좀 빈번해지던 시기, 17세기 이후 18세기, 그러니까 조선도 사회경제가 많이 발달을 하고 상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왕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물류가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사회적 여유가 좀 있을 때 내가 유람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서 이 경흥로가 뭐 도로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이 한탄강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곳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도로의 기능 중에 크게 뭐 4가지가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관방, 군사적인 목적, 그 다음에 하나는 정치. 이건 뭐냐면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지금처럼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기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제 그 정치, 중앙 정치가 이쪽까지 퍼질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통신 쪽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정치에 대한 파급력일 수 있겠는데 조선시대까지는 뭐 봉수, 그다음 파발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된 곳이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망을 통해서 잘 정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의 기능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상업적인 기능.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흔행해서 뭐 트럭이 있거나 철도가 있거나 뭐 이런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거에 의한 운송 아니면 그냥 보부상이라든가 도보로 의한 운송인데, 그만큼 우리가 산을 좀 적게 넘고 도로가 잘 닦인 곳이 이런 상업유통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한탄강 이 지역 자체는 경로가 지나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상업이 발달하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또 이 한탄강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람, 명승에 대한 유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존에 있었던 틀에 벗어나서 다양한 곳을 구경도 하고 이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한 단계 또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게 이 명승유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지금도 따지면 여행 자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힐링도 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 하는 일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관광이나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개념이 조금 좀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자아성찰이나 자기 수양을 위해서 이 명소들을 많이 찾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선비, 특히 이제 선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 한탄강 지역의 이런 명소들을 유람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을 따지면 여행지라고 보는데, 여행의 분류에 있어서는 자연 유산 여행지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서 보면 뭐 테마파크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만 뭐 대포 주상절리라든가 아니면 뭐 천지연 폭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곳을 찾아갔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경치가 좋은 곳, 그래서 경승, 명승 이런 식으로 좀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보면 동굴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자연 경관적인 부분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경관적인 가치로 봤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경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불리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잘 뭐 많이 좀 들었지만 팔경, 뭐 구곡, 화양구곡이나 고궁구곡처럼 이런 곳을 우리가 당시에는 관광지, 유람지의 하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슨 팔경, 무슨 십경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원래는 이 부분 자체가 팔경이라 그래서 중국의 이제 소상팔경이라는 곳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성리학자들이 뭐 물론 이제 송나라 때부터 성리학이 이렇게 계속 전파가 되죠. 주자 성리학이. 이 성리학자들이 이 경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했던 그런 곳을 우리가
이런 경승이라고 얘기하고 팔경이라고 이름 붙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우리가 뭐 관광지로 많이 가는 무이산이라는 곳이 있고, 이 무이산 내 무이구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이구곡 자체가 우리가 뭐 잘 아는 주희가 이곳에서 성리학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우리가 무이구곡이라고 얘기를 하고, 9가지 이제 계곡이죠. 쉽게 말하면 이곳을 차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송시열이죠. 화양구곡. 송시열이 여기서 뭐 흔히서 성리학을 좀 집대성했다는 그런 화양구곡이 있고, 이제 고궁구곡. 고궁 김수중이 이제 화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곳을, 명소들을 우리가 고궁구곡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 한탄강 쪽에도 영평팔경이라는 이런 이제 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놀러 온 곳이 아니라 여기 와서 성리학적인 자기 수양을 했던, 그러면서 선유를 또 참배하고 이런 곳이 이제 영평팔경이고, 현재의 영평팔경이었던 곳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서 한탄강의 명소로, 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평팔경이라는 곳 중에서 우리가 명소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화적연이라는 곳이 이 당시의 명소고, 창옥병, 금수정 뭐 등등해서 저 마지막까지 선유당까지 이런 곳이 이 당시의 명소였는데, 현재까지 전해지고는 있지만 약간 좀 그 원형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 곳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정자 같은 곳은 다 이제 뭐 6.25 전쟁 때라든가 그 이전에 또 폐허가 됐고, 근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곳 중에 그래도 저희가 명소로서 지금까지 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화적연과 창옥병, 뭐 그다음에 선유담, 와룡암, 백로주 뭐 이 정도가 되겠고, 금수정도 저희가 복원을 해놨지만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원 지역은 고석정, 뭐 삼부영, 폭포 이런 곳이 이제 아직까지 좀 명소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천 지역 같은 경우는 차탄천, 지금 이제 연천읍에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이 차탄천이나 증파도, 임진강 쪽이긴 합니다. 이 증파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동일이 주상절리대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평안우리길이 지나는 곳인데, 이 지역에 고추서운 주상절리 적벽이 쫙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도 그 당시에 명소로서 많은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명소와 그 당시에 보는 명소가 물론 차이점이 좀 있긴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가치, 뭐 지질학적인 가치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경관적인 가치에 플러스해서 인물이 이제 따라 붙는 곳이 명소였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천 쪽을 보면은 사암 박순이 선조 때 낙향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자리를 잡는데, 사암 박순이 낙향했던 곳에 뭐 그 당시에 좀 경관이 좋았던 곳, 인문과 연결됐던 곳, 뭐 이런 곳들이 당시에 명소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찌 보면 대동소이하고 그런 명소들이 현재까지 잘 남아져서 보존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활용을 하고 관광적인 요소로 지금 이제 그 가치가 좀 더 빛나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포천 지역에 좀 국한된 거긴 하지만 각 명소들에 대한 특징들을 제가 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화적연인데, 화적연은 이름 자체에서도 좀 한자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벼화자에 쌓을 적자, 연못 연자를 써서 볏집단을 쌓아놓은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와 연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 우리말로는 마을에서는 벽가리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딱 그 아래쪽에 화적연 바위 모양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바위만 딱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꼬리 같다라고도 하고, 용의 머리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불쑥 솟아오른 이 그 바위 형상 자체가 볏집단 같으면, 이렇게 큰 볏집단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풍년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를 가미해서 이름을 화적연이라고 붙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풍년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를 이 지역에서 빌었던, 기우제를 행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12번 이제 단계, 12대차라 해서 12단계 기우제를 지내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고, 그래서 조정에서는 재상을 파견해서 기우제를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17세기 이후 18세기 때, 특히 이제 숙종 때, 경종 때 이쪽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로 보면은 관악산, 그 다음에 개성의 박연폭포, 그 다음 화적연, 이 등지에서 큰 기우제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적연을 좀 많이 사랑했던 그런 문인들 같은 경우는 화적연, 이름 자체가 조금 고급스럽지 못해, 이런 의미를 좀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거북이하고 용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귀롱연, 아니면 이제 용의 등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성룡퇴, 이런 이름들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일부 그런 이제 선비들이 붙였는데, 전체적으로 화작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현재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옥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창옥병은 그 사암 박순과 연관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암 박순이 낙항하면서 이 창옥병의 그런 이제 경관에 되게 매료돼서 한시들도 많이 만들고 짓고 그렇게 좀 있었는데, 이 창옥군 자체는 영평천의 푸른 물과 병풍처럼 큰 바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명승으로 저희가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수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금수정은 6.25 때 좀 소실이 됐다라고 저희한테 전해지고는 있는데, 이 금수정은 우리가 복례 양사원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라는 한시를 지은 복례 양사원이라는 인물이 이 금수정에 같이 경관에 빠져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생을 보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글과 그림을 남겼는데, 이 금수정 앞쪽에 그 바위에 경도라 그래서 이 무릉도원을 뜻하는 그런 큰 암각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정이라 있는 곳 자체가 정말 무릉도원과 같구나라 그래서 경치를 이제 극찬했는데, 이 금수정은 조선시대 판너리판인 청구 남숭도에도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좀 포함될 정도로 당시에는 이름 높았던 그런 명소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로주라는 곳이 있는데, 백로주는 지금 서울에서 포천을 거쳐서 철원까지 올라가는 43번 국도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경운로변이기 때문에 많은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백로주, 특히 이제 포천천변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고 여기에 백로들이 많이 논일었다 그래서 상당히 풍광적으로 이뻤던, 멋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 백로주를 당시에 좀 이름 높은 그런 경승으로 좀 꼽았던 곳이 있고, 이 이외에 낙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와룡암, 그다음에 선유담, 이런 곳들이 있는데, 지금 선유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백운계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운계곡도 그 화강암 기암 절벽과 이 푸르른 이제 그 계곡물이 만나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관광지지만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명소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탄강의 역사, 문화적인 이제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한탄강은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유명한 이제 관광지가 됐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도 이 한탄강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경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명소를 좀 찾았던 그런 이제 서면들, 자기 이제 조상이 됐든 아니면 자기가 동경하던 그런 이제 인물이 됐든 그런 분들을 좀 이제 참배하고 찾아갔던 그런 곳이 이 한탄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이 성리학이 나라의 그런 이제 관념적인 그런 기둥으로
경로로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조선시대에 이 성략적 가치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본인들이 이 경관을 찾으면서 내 마음가짐도 되뇌이고 자기 수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탄강으로 찾아서 이 지역을 방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한탄강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원인 중에 물론 이제 경관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좀 원인들이 좀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 한탄강이 접근하기 상당히 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 수도인 한양에서 이 한탄강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40에서 50km 정도 거리였고, 그 부분에 이 경운로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대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지형적인 기반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 보면 가운데 이렇게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보이시죠? 분홍색으로 표기된 곳이 이 지역이 한탄강의 이제 용암 분포입니다. 이 한탄강이 용암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용암 분포에서 위에서부터 보라색 그 선이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단층대라 그래서 협곡과 협곡 사이에 일부 좀 평탄한 지역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단층대가 한탄강의 평탄한 평야를 거치고 거기서부터 북쪽서부터 철원서부터 이 포천이라든가 뭐 옆에는 연천 이 지역을 거쳐서 쭉 도성까지 이어지는데, 이 평탄한 길을 따라서 대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경흥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큰 고개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포천과 한탄강, 그 다음에 더 가서는 금강산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된 게 이 경로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금강산을 가다가 금강산 가는 길에 내가 듣기로는 뭐 한탄강 쪽에 많은 볼거리들이 많이 있대, 명소들이 많이 있대,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강산을 가는 길에 한탄강을 꼭 들렀다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약 한 18세기 이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가던 사람들이 기록을 남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기행문인데요. 이런 유산기에 금강산과 더불어서 이 영평팔경 한탄강에 있는 명소들이 꼭 등장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금강산 어떻게 가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알지 못한 그 전 시기는 금강산을 바라본 거는 지금 동해안이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서 통일전망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금강산 해금강이나 금강산을 바라보니까 그쪽이 가장 가까운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은 앞서 지도에서도 봤지만 이 경운로를 따라서 포천에서 기마를 넘어서 금성에서 단발령을 넘어서 통천까지 지금 있는 금강산까지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강에서 금강산까지는 뭐 한 40, 50km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드에서 보시지만 도성에서 영동을 거쳐서 금강산을 가는 데는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도성을 거쳐서 한탄을 거쳐서 금강산을 가면 한 6일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강을 통해서 금강산을 갔는데, 일부는 한탄강 도성에서 한탄강 영평팔경 보고 금강산에 갔다가 관동팔경 거쳐서 이렇게 청고도라고 하는 지금 양평으로 쭉 내려오는 도로를 거쳐서 평해로죠. 평해로를 거쳐서 쭉 내려오는 길도 이용했던 기록들도 남아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성에서 한탄강, 금강산을 가는 이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인 명연참변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탄강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연천 쪽에는 미수 허모, 포천 쪽에는 사암 박순, 그 다음에 철원 쪽에는 저쪽에 사면 김창업,
그다음에 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들, 본인들이 추앙하던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여생을 보내고 뭐 자기 수양을 했던 그런 지역을 가서 나도 좀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내가 명소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추앙했던 인물들의 발자취를 한번 좀 나도 되새기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좀 갔던 곳이 또 이 한탄강 지역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연결된 내용이긴 하지만 조선 후기 18세기 들으면 우리 그전에는 이제 뭐 흔히 해서 뭐 사군자 그래서 뭐 이런 난도 치고 이런 것도 많이 매화도라 이런 걸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민속화를 많이 그렸는데 이 18세기 이후부터는 성리학이 사림이라는 세력이 자리 잡으면서 정계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 사림이라는 세력 자체는 주자 성리학을 기본 베이스로 자기 정신적인 부분들을 베이스로 삼았던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명소들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해 나가는데 이 명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남기고 글로 남겼던 그런 또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림으로 남겼던 부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진경산수화라는 이제 있는 경치를 그대로 그림으로 담아왔던 그런 이제 그 화풍이 많이 유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겸재 정선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우제 정수영이라든가 뭐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되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단원 김홍도도 풍속화만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진경산수화도 그렸지만 성리학자들 중심으로 이런 진경산수화들이 많이 좀 그려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가 겸재 정선 같은 경우도 뭐 노론 세력들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이제 색채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되긴 할 텐데 그런 인물들이 금강산을 가는 길목들을 계속 그리면서 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연평팔경 중에서 화적연이라든가 정자연이라든가 삼부연이라든가 이런 그림들이 남아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그림들 이제 겸재 정선이 그렸던 화적연, 현재 이제 철원에 있는 삼부연 폭포, 그 다음에 뭐 정자연, 지금 이제 DMZ 민통선대에 있죠. 정자연, 철원군 정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이윤영이라는 인물이 그렸던 화적연 선면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림들 자체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동경의 대상에는 이 경승지를 내가 이걸 그림으로써 성리학적 가치를 확장하는 자기 수양적인 그런 개념에서 좀 그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우제 정수영이 그렸던 뭐 화적연과 금수정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절경들이 글과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에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속정도 그렇고 멍울이었고 뭐 이런 이제 명소들이 현재까지 많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비둘기낭 폭포라든가 제인폭포, 현재 우리 개념에서 본 이런 명소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명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발전시키고 계속 지속 발전하게 우리가 유지를 좀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탄강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 지질 생태학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느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제도,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탄강 전역은 이제 뭐 일부 지역은 제외하지만 대부분 지역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질공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이 명소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명소들을 우리가 그냥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교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한탄강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제 지역에 좀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탄강 지역 자체는 명소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소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해만 받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많이 이제 보존함에 동시에 교육과 관광, 체험으로 발전시켜서 지역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리공원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슬라이드는 좀 빠졌는데 현재 5개가 있고요. 제주도, 청송, 무등산, 저희 한탄강, 그 다음에 전북 서해안 건 5개 지지공원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170개 정도 지지공원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지공원 제도는 한 번 딱 인증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4년 동안 지지공원 운영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뭐 명소가 좀 훼손되거나 아니면 체험교육이나 관광활동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지지공원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지지공원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제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리공원은 면적 자체는 116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서울시의 약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질 명소는 총 26개 명소가 있는데 앞서 뭐 조선시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곳들 중에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곳 중에는 지질 명소로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지질학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도 지질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포천에 11곳, 그 다음에 연천에 10곳, 철원에 9곳이 이제 지질 명소로 되어 있으면서 이 지질 명소 내에서 다양한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질공원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주도로 포천시나 연천군, 철원군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질공원이라는 제도 자체는 이런 이제 정부, 뭐 지자체만 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질명소 자체는 이런 이제 명소 자체는 보존이 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보존이 돼서 활용이 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도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지역 주민들도 이 명소를 통해서 소득이 마련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이 활성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명소를 스스로 보존을 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이 지질공원이 확대되는 거고 이 DMZ라든가 한탄강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된다고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 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 이런 이제 남북 접경 지역이라는 한계,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명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좀 부족해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기 위해서 이 지질공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이고 군사적인 피해만 받던 지역을 이 지질공원 제도로서 좀 더 활성화되고 인구가 좀 더 늘고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곳으로 많이 좀 변화를 시키고 변모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희의 이제 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지역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탄강이라든가 DMZ 지역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제한돼 있어서 좀 이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DMZ라든가 한탄강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말 무한대입니다. 지질학적이라든가 생태학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치는 무한대지만, 아직 그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석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적 요소로 저희는 지질공원이라는 제도를 좀 택했고 이 지질공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같이 이 지역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DMZ가 앞으로 흔히 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찾고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곳으로 저희 또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본 여러분들도 이 한탄강이나 DMZ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이라도 좀 더 방문해 주셔서 이 한탄강의 그런 이제 뭐 가치, 그 다음에 경관적인 요소들 뭐 많이 좀 느끼고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은 10월달이 어떻게 보면은 오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단풍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아니면 뭐 그 이후로라도 한탄강에 좀 방문해 주셔서 한탄강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